다시 정리합니다. 무시 기본 원리 1번은 기억을 저장한다. 자, 기억인데 이건 태어난 이후의 기억뿐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기억도 저장을 하고 있다. 태어나기 전이라면 엄마 태아 시절의 기억도 저장을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또 뭐가 있죠? 전생에 대한 기억, 또 혈통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들을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뭐 대부분 사람도 이제 뭐 태어난 이후의 기억은 다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태아 시절의 기억을 저장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치료를 하기 전에는 그 사실을 잘 믿지 못했죠. 의외로 그 태아 시절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우울증도 그렇고 불안증도 그렇고 대인공포증도 그렇고, 심지어 이유도 없이 자기 엄마가 싫은 어떤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참고로 이제 심리 상담사였어요. 심리 상담사였는데 자기 친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싫고 같은 방에 함께 있는 것도 싫고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싫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엄마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무의식적, 즉 본능적인 충동적인 느낌들이 엄마가 싫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가보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느낌, 엄마에 대한 거부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보니까 태아 시절 한 8개월 정도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기 8개월. 엄마 뱃속 안에 8개월이죠. 뱃속 안에 8개월 했는데 엄마가 이제 사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거죠. 엄마랑 아버지랑 뭐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상태에 임신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사귀는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한 거죠. 근데 그 잠자리를 했을 때 뱃속 안에 있는 그 아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엄청난 어떤 분노나 거부감을 느낀 거죠. 그게 그대로 생생하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참 좋아졌는데, 그날 치료받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나 봐요. 엄마, 정말 나를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 만났어? 그러니까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은 참 많아요. 뭐 대인공포증도 치료를 해보면은 뭐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나를 임신한 상태에서 뭐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받는다든지, 또는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뭐 이런 여러 일들이 같이 연관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태아 시절에 엄마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아기랑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고, 아기는 거기서 불안 심리나 또 우울증 모드로 가면서 그게 잠재의식에 그대로 각인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전생에 대한 기억은 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생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지만, 근데 이제 전생에 대한 기억을 치료함으로써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한 10년 전의 일인데, 이분은 한 서너 명만 모여도 그냥 말하는 게 힘들고 목소리가 떨리고 긴장되고 말을 잘 못하는 발피 불안증, 뭐 대중공포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뭐 태어난 이후에 여러 기억을 치료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스피치 훈련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대중공포와 관련된 최초 사건으로 갑니다 하고 치료를 했는데 한 500년 전으로 가는 거죠. 500년 전. 500년도. 500년 전 하니까 뭐 거기 보니까 이제 뭐 전생으로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이 사람이 하인이었어, 하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무슨 어떤 뭐 군태야 뭐 이런 비슷한 이름이 들리는 거지. 전생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이게 참 드라마틱한데 그거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긴 이 하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녀 중에 어떤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었고, 그 집에 마님도 그 하인을 좋아하고. 남자였어요, 남자가? 네, 그 하인을, 그 주인공에 해당되는 하인을, 그 마님의 딸도 또 그 하인을 좋아하는 거죠. 세 여자한테 사랑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인은 그 중에 이제 마님의 딸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요. 야반 도주를 해서 나중에 이제 붙잡히죠. 그래서 이제 마님 앞에 끌려와가지고 이제 멍석말이를 해서
몽둥이 얻어 맞아 죽죠. 그리고 이제 그 마님의 딸은 그 목매에 따라 자살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하인을 좋아하던 같은 하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녀는 이제 절에 들어가서 머리 갖고 비구니가 되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전생을 보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어쨌든 대인공포증 발표 불안증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희한한 일이죠. 아, 이제 그 내담자가 남자인데 그런 전쟁이 있었다. 예. 아, 네. 아주 뭐 리얼했어요, 이거 뭐 그 전생이. 그다음에 그거 깨어나니까 완전 사라진 거예요? 깨어나니 이제 그 물론 전생 치료적인 작업을 했죠. 아, 전생도 전생 치료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불안 두려움을 없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발표를 할 때도 편안했고, 뭐 사람들 만날 때도 편안하고. 어쨌든 그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쌤처럼 뭐 사업가로도 성공을 이제 한 사람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전생에 대한 뭐 그런 경험도 참 많죠. 뭐 사례 이야기하려면 뭐 수십 가지가 되죠. 근데 이 혈통도 우리 무의식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혈통. 이를테면 아버지의 뭐 또 어머니의 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정조 할아버지 정조 외할머니 뭐 이런 이제 조상들의 그런 무의식이 우리한테 유전이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모습이나 성격만 부모나 할머니를 닮는 게 아니라 이제 무의식도 그대로 이제 유전이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뭐 울적 모드가 있었어. 그럼 나도 울적 모드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뭐 대인공포증이 있어. 나도 그 대인공포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자살한 집안에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혈통 치료도 하거든요. 혈통 치료. 이제 이건 아주 이제 좀 드라마틱한 예인데 어떤 분은 이제 고향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고향. 네. 고향이 그리고도 못 가는 신세계 이 네. 고향. 네. 고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거지. 책을 읽다가도 책에도 고향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 그냥 눈물이 쏟아져. 의식 상태에서요? 무식 상태에서.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고향 노래 고향 이름만 들리면 그냥 눈에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자, 이 고향과 눈물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이제 와서 치료를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혈통으로 가는 거예요. 혈통으로 쭉 올라서 한 30몇 대 할아버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백제 마지막 이제 의자왕 시대에 계백장군의 그 오천결사대의 일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됐나 보죠. 우리가 오천결사대로서 마지막 전투를 치러야 되니까 전투 치르기 전에 고향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와라. 아마 이렇게 됐나 보죠. 근데 고향에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이미 고향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고향 마을이 불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향이 가지도 못하고 그 고향을 덩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 오천결사대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죠. 전생에 혈통에 30몇 대 손에 할아버지의 혈통의 무의식의 기억이죠. 그게 떠오르는 거죠. 본인이 아닌 그 전에 혈통. 그렇죠. 네,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체면에 들어가면은 그 할아버지의 무의식의 기억을 떠올 수가 있는 거죠. 본인 자신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네. 그 몇 대손 할아버지가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혈통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뭐 관점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향 뭐 단어라든지 뭐 소리를 듣더라도 전혀 이제 눈물이 안 나는 구조가 이제 된 거죠. 그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실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치료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 혈통상으로 그런 뭐 조상들의 무의식의 패턴이 그대로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는 그걸 다 봐야 돼요. 현재의 문제가 태어난 이후의 기억과 연관이 있는지, 엄마 뱃속 안에 기억과 연관이 있는지, 태어나기 전에 전생과 연관이 있는지, 혈통과 연관이 있는지, 혈통에도 부계 쪽인지 모계 쪽인지 이런 걸 따져봐야 돼요. 이 전체를 치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바로 시간선 치료법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시간선 치료도 가르쳐 드릴 텐데 시간선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 현재의 문제의 최초 사건이
채출 사건이 태어난 이유일 수도 있고, 자, 엄마 뱃속안일 수도 있고, 태어나기 전에 전생일 수도 있고, 또는 혈통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직관적인 느낌, 이거는 이제 내용으로 찾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느낌으로 찾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죠. 현재 대인공포증과 관련된 최초 사건이 태어나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태어나기 이전인데요. 그러면 혈통일까요? 전생일까요? 전생인데요. 그럼 전생은 지금부터 1생, 2생 것으로 올라간다면 10생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뭐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9생인 것 같다. 그럼 9생으로 가봅시다. 세만에 가면 하나, 둘, 셋. 그러면 그 9생할 때 문득머리에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근데 치료를 해보면 9생 좋아요. 9생으로 집중해봅니다. 하나, 둘, 셋. 그 순간에 머리에 문득 뭔가 떠오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전생을 찾아가죠. 자, 신기하지만 해보면은 신기한 거예요. 이걸 이제 태어나기 전 전생 혈통, 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 작전이 시간선 치료. 이 시간선 치료를 활용하면 이게 아주 효과적이고요. 뭐 체면 자체로 하더라도 뭐 전생을 보거나 태아를 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체면보다는 시간선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시간선 치료를 하면은 최초 사건을 찾는 과정에서 그냥 전생으로 가거나 혈통으로 가거나 엄마 뱃속 안으로 가거나 이제 그 문제와 관련된 최초 사건을 찾는 과정에서 그냥 뭐 전생, 혈통, 태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용하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억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개인 무의식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집단 무의식, 혹시 집단 무의식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이제 집단 무의식,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단 무의식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모든 인류는 공통의 어떤 공통의 문화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면은, 이 아프리카에도 아프리카 나름대로의 어떤 신화라든지 전설이 있어요. 유럽에도 그런 신화 전설이 있고, 우리 아시아에도 또 아시아 중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신화와 전설이 있는데, 그 신화 전설을 다 모아 보니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모든 대륙의 신화 전설이 비슷한 전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유럽에도 비슷한 신화가 있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슷한 신화와 전설이 있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대륙 간의 이동 경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모든 인류는 공동의 어떤 문화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이 발견되었을 때 불이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비슷한 시기에 불이 발견되거든요. 농사를 짓는 시기도 농경사회도 비슷해요. 서로 이제 연락망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는 공동의 문화에 대한 그런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는 배우지 않지만 태어나자마자 정말 그 엄마 젖을 죽을 힘을 다해 빨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 젖을 빠는 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건 배운 게 아니거든요. 집단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유럽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관계없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통된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한 기억의식 자체가 집단의식이라는 얘기죠. 집단 무의식, 집단 무의식. 그리고 이제 직립보행이라는 것도 맞아요. 직립보행. 아기는 다리에 힘이 생기면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이나 물고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그것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 바다에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단 말이죠. 이 자기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도 연어의 집단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곰이나 뱀이 겨울잠을 자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이제 어떤 곰이나 뱀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본능적인
어떤 행동들, 자 생존 본능적 행동들 이런 건 집단 무의식에 다 저장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있어서 우리 집단 무의식 속에는 공동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우주의 에너지 파동을 통해서 양자 에너지 파동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무의식이 연결돼 있다.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양자 물리학자들이 1930년대에 일본의 최남단에 두 개의 섬에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숭이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섬에서 원숭이를 실험하는데 두 개의 섬에 원숭이를 한 100마리씩 풀어놨거든요. 근데 A 섬에 있는 원숭이를 관찰해 보니까 99마리까지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주니까 그냥 흙이 묻어 있는 대로 고구마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100번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기 시작했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100km 떨어져 있는 그 B섬의 원숭이를 관찰해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그 비슷한 시점에 고구마를 물에 씻어 먹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분명히 100km 떨어져 있거든. 보지도 못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죠. 연결해서 원숭이들의 집단 무의식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원숭이들의 집단 무의식. 자, 우주의 에너지 파동으로 본다면은 우주의 에너지 파동과 A섬, B섬의 원숭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는 100km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 파동으로 본다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전구를 발명할 때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는데 그 시점에 그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 어떤 발명가가 똑같이 전구를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하고 이 사람은 한 번도 교류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에디슨이 특허 신청을 먼저 냈기 때문에 전구 발명은 에디슨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거죠. 혹시 이런 적 있나요? 지금은 핸드폰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 어릴 때 내가 보고 싶은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친구한테 다시 편지가 오는 이런 경우 혹시 없었나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보냈는데 보내기도 전에 그 친구가 나한테 편지를 쓴다. 동시에 편지를 쓴 거죠. 그런 일도 있고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고 그 친구도 나한테 동시에 전화를 거는 그런 구조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게 이제 에너지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라는 죽음의 수용소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히틀러란 한 사람의 에너지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그 히틀러의 생각에 동조한 독일 민족의 집단 무의식에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인 힘은 히틀러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히틀러에 동조한 대다수의 독일 민중의 집단 무의식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 반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체 하나의 집단 무의식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촛불 집회라든지 또 이태원의 참사라든지 그 이전에 세월호 문제라든지 뭐 또는 뭐 성수대교 붕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단 무의식에서 온다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집단 무의식이 어떤 분노나 또는 복수심이나 뭐 원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채워져 있으면은 세상 자체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집단 무의식이 어떤 사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용서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긍정의 에너지로 집단 무의식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NLP가 체면이 왜 중요하다고 보느냐면 이 집단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 예, 왜냐면 이거는 사랑의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예, 사랑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좀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네.
일단 기억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정서의 영역. 정서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묵은 감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묵은 감정.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묵은 감정. 뭐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 이게 이제 정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정서에 속하는 게 뭐 우울증, 뭐 불안증, 또는 분노 조절 장애, 뭐 또는 무기력증, 이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치료로는 좀 한계가 있죠. 병원에 가면은 가장 손쉬운 게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그냥 약을 처방하고 끝내죠. 네.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은 그때는 좋지만은 약에 의존을 하거나 약에 또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적 정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를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게 바로 트랜스를 활용한 치료다. 체면 치료, NLP 치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체면 전문가, NLP 전문가들이 정말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전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거의 뭐 3명 중에 한두 명은 이런 부정적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 뭐 이후에 혼자 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 한 3분의 2는 우울증 모드를 갖고 있거든요. 우울증 모드. 이런 우울증 모드를 약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울증의 끝은 결국은 어떤 조현병, 빙의 증상으로 또 간단 말이죠. 이걸 약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체면 치료, NLP 치료를 활용해야 된다. 우울증의 끝이 빙의하고 조현병. 조현병 빙의죠. 그렇죠. 우울증의 끝은 조현병이나 빙의가 되는 거죠. 우울증, 무기력증, 불면증, 그 다음에 빙의 증상. 이건 한 묶음이라고 봐야 돼서 이미 한 묶음. 우울증 치료를 해보다 보면은 우울증의 거의 90%는 빙의 증상이 있어요, 선생님. 불면증도 치료해보잖아요. 불면증도 한 70%는 빙의 증상이 있어요. 치료해보면. 그 다음에 그 어떤 발표 불안증이나 대인 공포증 있잖아요. 또는 그 히키코모리, 뭐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이런 게 있어. 그거는 거의 100% 빙의 증상이에요. 100%. 저는 100%로 봐요. 그래서 그 빙의 증상하고 우울증, 뭐 불면증, 대인 공포증, 히키코모리, 언두뇽 외톨이 이거는 뭐 한 묶음이다. 요거는 NLP나 체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병원 가면 무조건 약물이죠. 심한 경우는 그냥 뭐 병원에 가둬버리잖아요. 네. 병원에 가둔다는 이야기는 그냥 뭐 감옥살이 한다는 이야기. 병원에 뭐 1년, 2년 갇혀 있다가 세상 나와보세요. 그 정상생활이 되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NLP 체면을 통해서 치료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첫 만남 심리 가족의 시스템,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관계 환경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이게 사랑의 상처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이나 뭐 불면증이나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치유가 되야 된다. 근데 뭐 제가 해보면은 이거는 진짜 지극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그 사람 편이 되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걸 해야 되는데 요거는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병원의 의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에도 그 뭐 수십 명씩 오는 그 내담자들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당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15분밖에 안 되잖아요. 10분, 15분 동안 어떻게 체면을 걸고 어떻게 치료를 하겠냐고요. 어떻게 사랑의 에너지를 주겠냐고요. 제가 해보면 한 사람 치료 상담하는데 최소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나 걸리는데 그것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케어를 하는데 어떻게 10분, 15분 되겠냐.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게 약물을 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정말 저는 확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정말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야 세상을 살리죠. 우리 선생님도 이제 어차피 저한테 이런 공부를 하시니까 제대로 좀 배우셔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시고 또 세상에 사랑이 되시고 야, 정말 사랑이 지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서 영역은 이렇게 체면 NLP가 효과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모든 기억을 조직화한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 NLP의 연합 분리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연합은 몰입을 해서 자, 내가 주인공 관점에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는 상태. 분리는 강구도 불구경하는 것처럼 나와 너를 떠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경험을 바라보는 상태. 그래서 내용은 있지만 난 느낌 없는 상태.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건 연합을 하고 어떤 건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연합 분리하는 이런 패턴들이 틀린다는 거죠.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한 가지 좋은 일, 뭐 자신감 있는 일을 연합해서 강한 자신감을 느낀다면 좀 이제 부정적인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9가지는 좋고 한 가지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한 가지 안 좋은 일에 몰입을 해서 그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집착하고 거기서 불안이나 우울증 모드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겠죠. 모든 기억을 조직한다는 거는 연합을 모든 기억을 이제 연합을 하거나 분리를 하는 형태로 조직화한다는 거죠. 그 어떻게 연합하고 분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겠죠. 분리는 좀 안 좋은 걸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의식적으로 연합 분리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것을 가능하면 연합을 해서 좋은 느낌을 키워주고 나쁜 것은 분리를 시켜서 나쁜 느낌은 배제를 시키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연합 분리로 조직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의 어떤 장소도 사람마다 좀 틀려요. 어떤 사람 과거의 기억이 머리 뒤쪽에서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 어떤 사람 과거의 기억이 머리 앞쪽에서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의 장소가 머리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머리 앞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시간선 치료를 할 때 시간선, 과거의 시간선을 그릴 때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과형이냐 내재형이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따져볼 수도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4번, 5번, 6번을 쭉 보시는데요. 원치 않는 부정적 정서를 억압한다. 5번에 정서를 해소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억압된 정서를 표출한다. 6번에 억압된 정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을 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잘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6번부터 먼저 보신다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억압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부정적인 기억을 보호를 함으로써 자 억압을 함으로써 나를 보호를 하는 기능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볼게요. 난로에 손을 대어서 화상을 입은 기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난로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이 기억을 자 억압은 이제 기억을 하지 않는다면 또 난로에 손을 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이 불타 없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난로에 손을 대니까 화상을 입었다, 난로가 두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존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 난로에 손을 대지 않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건 단기적 목적이죠. 6번은 단기적 목적이라고 적어보세요. 단기적 목적.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 기억을 보존해야만 우리가 조심을 한다는 거죠. 안 좋은 기억 보존해야만. 안 좋은 기억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을 보존을 해야만 우리가 조심을 하겠죠. 발표 불안도 같은 거 올립니다. 발표하다 긴장되고 떨었어요. 그럼 긴장되고 떨린 그 기억을 머릿속에 보존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는 발표 준비를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발표 자리를 피하든지 이런 단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릴 때에 난로에 손을 대어서 화상 입은 기억이 있는데 세월이 40년, 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로만 보면은 막 너무 두려워. 난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불안감을 느낀다. 난로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그럼 이거는 보호 목적이라기보다는 뭘까요? 이거는 해소 목적이겠죠. 해소.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치료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발표도 같은 걸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발표가 떨었던 그 기억 때문에 세월이 40년, 5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막 발표하려고 하면 긴장도 떨려요.
이거는 뭐죠? 이건 보호 목적이라기보다는 해소 목적이죠. 해소할 때가 되었다. 즉 치료를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5번의 경우에는 장기적 목적입니다. 장기적 목적. 장기적으로 해소할 때가 되었다.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아요. 그럼 4번이 되는 거죠. 이 부정지 정서를 이제 계속 억압을 하는 거죠. 억압은 뭐가 될까요? 응어리가 되죠. 응어리. 응어리는 한이 되고 또 한은 뭐가 되죠? 화병이 되죠. 억압, 응어리, 한, 화병 이건 하나의 공식인데요. 억압은 자 응어리가 되고 응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고 이 화병의 일종이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뭐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뭐 조현병 빈이 뭐 여러 정신적인 문제가 바로 이제 이 화병입니다. 신체적으로 본다면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또는 뭐 암이나 뭐 뇌졸중 이것도 화병의 일종에서 나온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식이요법에 보면 과식이나 폭식이나 또는 뭐 어떤 중독증이나 뭐 어떤 비만, 대사증후군 이것도 이제 화병의 일종에서 나온 거죠. 치료하다 보면은 전부 억압된 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억압이 되면은 한이 되고 화병이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이제 댐 2개 그 수로가 없이 물이 계속 고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댐 2개. 자, 물은 흐르지 않는데 물만 계속 고여버려요. 그러면 댐 2개 터져버리겠죠. 어디로 터지냐면 가장 약한 곳으로 터지겠죠. 화병도 같은 원리거든요. 자, 가장 약한 곳으로 이 터져 나오는데 몸 중에 가장 약한 곳에 병이 생기고 또 우리가 분노 표출을 하더라도 가장 약한 대상으로 분노 표출하게 되죠. 가족들이라든지. 그렇죠. 바깥에서는 정말 예의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집에 오면 술주정 부리고 막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게 화병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억압된 부정적 정서가 보호 목적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NLP 세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을 같이 보는데 신체를 운용하고 신체를 보존한다라는 거. 자, 신체 운용은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종합건강청사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건강청사진. 내 몸을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무의식과 자,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무의식 안에 우리 몸을 자연 치유하는 종합건강청사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더라도 굳이 약을 먹지 않더라도 그냥 뭐 땀 흘리면서 하루 푹 자고 일어나면 감기가 낫는 것도 우리 몸이 자연 치유를 하는 겁니다. 뭐 몸살 마찬가지고요. 실제 그 암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우리 희망,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비전을 갖게 되면은 암을 자연 치유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랑의 에너지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랑의 에너지는. 자,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잖아요. 그건 아시죠? 사랑은 모든 걸 치유한다라는 말이 왜 사실이냐면요. 사랑과 마음의 자아는 한 묶음이거든요. 자, 사랑이 크면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자아가 긍정적이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면은 뭐 암세포라든지 자, 모든 부정적인 세포를 다 죽이 없애죠. 그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 애정 결핍이에요. 그러면은 자아가 부정적이에요. 자아가 부정적이면 면역 체계도 활성화가 안 돼. 그러니까 자아가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활성화 안 되니까 뭐 NK 세포라든지 B 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암 세포를 죽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 중에 약한 부위에 이제 암 세포가 활성화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간암에 걸리고 위암에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체 운용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몸 안에는 완벽한 종합건강청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사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는 거죠. 사랑. 우리 마음 안에 사랑만 충만하다면 몸에 병이 걸릴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병원이 치유할 수 있는 병은 한 3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네. 70% 정도는 병원이 치유할 수 없는 심신상관성의 병이라는 거죠. 즉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어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뭐 병원 치료의 30%는 뭐 사고라든지 뭐 골절이라든지 외상 이런 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심리 치료하고 신체적인 치료가 같이 결합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우리 몸은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종합 건강 정산이 있구나. 그래서 신체를 완벽하게 운용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무의식 차원의 우리 마음을 제대로 치유할 수 있다면 몸도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면서 암도 치료할 수 있고 뭐 당뇨라든지 뇌졸중, 뇌출혈, 뭐 파킨슨병 사실 대부분의 병을 우리가 NLP 세미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체를 보존한다. 우리 무의식은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신체를 보호하려는 기능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등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차가 막 바로 확 지나가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엄마야 하면서 뒤로 이제 물러서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식의 힘일까요? 무의식의 힘일까요?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자, 우리 앞으로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팔꿈치 앞에 대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도 본능적으로 팔꿈치 이렇게 대죠. 이렇게. 뭐 높은 데 떨어질 때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제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머리에 손을 올리죠. 즉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제 집단 무의식 속에서 자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몸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그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수렵사회, 뭐 농경사회 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세월을 우리가 거쳐왔습니까? 그 문화에 대한 기억들이 집단 무의식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을 보호하는 그 힘이 나오는 거죠. 실제 이제 저도 보면 여기 이마에 보면 이게 이제 흉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릴 때 한 6살 때 제가 생긴 흉터거든요. 요즘은 아스팔트지만 옛날에 신장로라고 돌멩이도 많이 있고 이런 뭐 도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뛰어놀다가 넘어진 거예요. 아주 뾰족한 그 돌멩이에 여기가 이제 찔렸죠. 그래서 뭐 움푹 뭐 파 들어갔죠. 근데 뭐 시골에 무슨 뭐 약국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된장을 딱 붙여서 이제 나은 건데. 네.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왜 눈에 꽂히지 않고 여기 꽂혔냐 이거죠. 이게 본능적으로 이제 눈에서 피한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 무의식이. 그래서 다치더라도 전혀 중요하지 않는 부위를 다치는 이런 힘이 바로 우리 무의식 속에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면 이제 고도로 도덕적인 존재다. 자, 이 도덕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면은 객관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 무의식은 주관적인 도덕성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즉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이거는 옳고 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이제 이 도덕성이 각인돼 버리면 그 주관적인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어릴 때 우리가 이제 시골에 농사 짓다 보면은 뭐 농토가 없으니까 이제 땅 주인한테 땅을 빌려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은 농작물 중에 많은 부분을 이제 그 땅 주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그 아버지의 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야, 이런 우리 아버지가 다 했는데 뭐 수확물은 저 사람이 다 가져가네. 저 부자는 도둑놈이네. 부자들은 탐욕스럽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도둑놈이고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이 주관적인 도덕성이 어릴 때 한번 새겨졌어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더라도 그대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서 나도 모르게 돈을 많이 벌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도 모르게 돈을 많이 벌면은 왠지 모르게 도둑놈이 될 것 같고 좀 탐욕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고 적당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뭐 새어나간다든지 뭐 저축이 안 된다든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나면 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 뭐 아버지한테 계속 그 얻어맞고 폭력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면서 왜 어릴 때 뭐 우리 아버지들이 보면은 술 마시고 술주정 부리는 아버지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집에 오면 막 물건집 던지고 뭐 어머니를 때리고 그렇죠? 근데 그 어머니를 본 딸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할까요? 야, 여자가 결혼하면 저렇게 힘들구나. 난 엄마처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엄마처럼 결혼해서 저런 힘든 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결혼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애가 나중에 커서 30대가 되었는데 나이가 30 뭐 중반이 되었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왠지 모르게 결혼을 안 해야 될 것 같고 결혼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의식 속에 나는 엄마처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 주관적인 도덕성이 그대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무의식에 지장된 주관적 도덕성을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체면 치료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시간선 치료에 보면 제한적 결심 바꾸기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제한적 결심 바꾸기 뭐냐면 우리가 제한적 신념 이전에는 반드시 제한적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결혼을 하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함으로써 어느 순간에 나는 결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나는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라는 제한적 신념이 생긴다. 그럼 언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 최초 사건을 찾아가지고 그 이제 주관적 도덕성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 시절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한테 의존을 하게 되고 의존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가 또 폭력을 휘두르고 그랬지만은 지금 21세기는 그렇지가 않아. 좀 여성의 파워도 커졌고 우리 남자한테 의존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는 남자들이 함부로 술주정 부리고 때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결혼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주관적 도덕성을 바꿔줘야 되겠죠. 치료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제가 다음에 다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10번 봅니다. 이제 지시를 따르고 싶어 하며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한다. 자,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나는 마님이고 우리 무의식은 돌쇠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돌쇠는 마님한테 무조건적인 충성을 다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무의식은 우리한테 무조건 충성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죠. 대신 명확한 지시 명령을 내리어만 준다면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의식이 명확한 지시 명령을 안 내리는 게 문제죠. 지시 명령을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나도 모르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걱정, 고민, 불안이 무의식의 지시 명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민하면 고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걱정, 고민은 내 미래에 저주를 내려달라는 그런 저주를 내려달라는 기도와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주 생각하는 것은 전부 지시명령이 됩니다. 자주 생각하는 것, 자주 말하는 것, 자주 느끼는 것, 이건 전부 지시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의 지시명령이 어떻게 자리 잡느냐를 이제 보려면 내가 자주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고요. 자주 느끼는 기분이 뭔가를 또 봐야 돼요. 내가 자신감이나 열정을 자주 느끼는가, 아니면 불안이나 걱정이나 고민에 대해서 자주 많은 생각하고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가,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가, 이걸 봐야죠. 그래서 우리 무의식을 바꾸려면은, 자, 무의식에 내리는 이 지시 명령을 바꾸려면은 현재 자주 느끼는 어떤 기분들, 현재 자주 생각하는 것들, 현재 자주 말하는 이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해서 긍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나의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기분 상태, 현재의 생각, 현재의 말, 이게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왜냐면 그게 바로 우리 잠재의식의 지시 명령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말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은 I am의 파워라고요. I am.
영어로 뭐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말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뭐 나는 행복하다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의 현존이다. 자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이다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겠죠. 이걸 이제 자기 확언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확언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죠. 자기 확언은 우리 잠재의식에 내리는 우리 무의식에 내리는 바로 지식 명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체면을 할 때 내가 정말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뭐뭐이다 1인칭 현재 공정문으로 한 20가지를 작성을 했어. 이걸 매일 낭독을 하거나 또는 자기 체면 속에서 마음속에 되뇌이거나 또는 녹음을 해서 듣거나 이걸 이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그게 바로 무의식의 지식 명령이거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미리 하는 감사 일기, 뭐 미리 하는 감사의 기도, 미리 하는 감사의 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따님이 올해 좋아지기를 원하죠.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올해 우리 딸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모든 정신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또는 우리 딸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극복을 했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구조의 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미리 감사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또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가 작년처럼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경기는 어렵지만 우리 회사가 작년처럼 자 현상 유지를 하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미리 하는 감사 이 참 중요하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하는 감사. 예. 자, 항상 입에는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 감사. 지금 현재의 뭐 감사할 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루고자 하는 걸 미리 이루어졌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올해 어떤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보면 모든 지각을 통제하며 유지한다. 첫 번째 지각이라면 오감이죠. 오감. 시각, 청각, 신체감각, 후각, 미각. 이 오감의 지각을 일단 통제를 하게 되고요. 오감이 만든 게 지난번에 제가 이제 NLP 시간에 내부 표상이라고 그랬죠. II, Internal Representation. 내부 표상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오감이라고 했습니다. 그 오감을 통제하는 건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즉 내부 표상을 만드는 것도 무의식, 잠재의식이라는. 두 번째는 이제 육감이죠. 육감은 뭐냐면 직관적인 느낌이에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과학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뭐일 것 같아. 왜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왠지 모르게 일이 잘 될 것 같아. 오늘은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올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우리 딸이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아. 뭐 이런 거. 이런 직관적인 느낌들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직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를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용 무시하고 직관적인 느낌을 통해서 자,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사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우울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 언제일까요? 태어나기 이전일까요? 태어난 이후일까요? 태어나기 이전이라면 전생일까요? 혈통일까요? 이건 내용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직관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막 이유는 모르겠지만 태어나기 이전인 것 같아. 전생인 것 같아. 전생 중에서도 한 5생쯤 되는 것 같아. 좋아요. 그러면 5생을 한번 가봅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전생으로 간다는 거죠. 전생을 보는 거, 뭐 혈통을 보는 거,
태아시를 보는 거 이게 거의 직관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과 라포를 형성을 한다고 했을 때 무의식과의 라포는 바로 직관적인 느낌과 연결된다. 우리가 직관적인 느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자, 직관적인 느낌을 신뢰함으로써 무의식과의 라포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무의식과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치료적인 작업이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제 체면 치료, NLP 치료를 할 때 이 직관을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물론 뭐 내용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자, 내용과 관계없이 치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내용을 다 치료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대인 공포증을 치료하는데 기억나는 모든 걸 다 치료했는데도 여전히 대인 공포증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직관을 가지고 봐야 되죠. 이 대인 공포증과 관련된 최초의 사건이 언제일까요? 이게 태어나기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그럼 엄마 뱃속 아닐까요? 뱃속 밖일까요? 그럼 의외로 이게 뱃속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뭐 태어나기 전에 전생이다 또 혈통이다 이런 답이 나오는데, 그런 걸 치료함으로써 의외로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NLP 체면은 무의식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6번에 육감, 육감의 직관적인 느낌 이걸 신뢰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칠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칠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칠감이요? 칠감, 5감, 6감, 7감 지금 이제 6감까지 이야기했고 칠감이 있거든요. 칠감도 무의식에서 노는 건데, 이 칠감이라는 것은 자아에 대한 느낌이에요. 자아에 대한 감각. 자, 내가 누구이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자아에 대한 감각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나는 자신감이 강한 사람 같아. 나는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 같아. 나는 소심한 사람 같아. 이게 다 자아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난 내가 너무 좋아. 나는 나를 사랑해. 나를 어디에 내놓더라도 나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자아가 긍정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면역체계도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최고의 총사령관이 바로 자아라고 했을 때, 신체 속에 신체 총사령관은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자아와 면역은 한 묶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칠감에 해당되는 이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면은 면역 체계가 그냥 활성화되기 때문에 몸은 건강해지죠. 그래서 이제 칠감은 자아에 대한 감각인데, 바로 육감이 직관이라고 했죠. 육감은 직관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칠감이 떨어져 있잖아요. 칠감, 즉 자아에 대한 감각이 부정적이잖아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 칠감을 높여줘야 되죠. 즉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걸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2번에 보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저장, 분배, 전달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무의식은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하고 에너지를 또 저장, 분배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링 테스트를 할 때 선생님, 이거 손을 이제 자 바닥에 보면 손가락 힘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자 바닥 요새 이렇게 실제 힘이죠. 사랑이라는 이름, 자 사랑할 때 사랑의 힘을 느끼면서 사랑, 입으로 이야기하세요. 사랑. 사랑의 에너지 느껴지죠. 사랑. 이번에 이제 미움. 자, 미움. 사랑하고 미움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에너지가 어때요? 사랑. 미움. 네. 좀 틀리죠. 좀 틀리죠. 사랑이 강해지죠. 네. 이미 우리 무의식 속에는 사랑은 에너지가 강한 쪽으로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미움은 에너지가 약한 쪽으로 시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에너지가 생길까요? 에너지가 없어질까요? 에너지가 생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오늘도 좋은 날이다. 오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도 멋진 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죠. 반대로 오늘도 짜증나는 날이야. 왼수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에너지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입에서 긍정의 말을 하는 순간 에너지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긍정의 말과
에너지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목표를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목표를 생각하면 뭐가 생기죠? 목표를 생각하는 순간 에너지가 생기죠. 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목표가 생겼을 때 하루 이틀 정도는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별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일을 마친 순간 이제 몸이 이제 쓰러지죠. 바로 목표는 에너지 생산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우리 무의식 본능을 유지하면 습관을 만든다. 일단 무의식 속에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패턴, 이제 이른바 프로그래밍이 되면 바로 본능을 유지하게 되고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이른바 운동하는 것이 편안한,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패턴, 프로그래밍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운동을 하고 싶고 본능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뭐 어떤 강의를 하는 거, 상담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일단 패턴, 프로그래밍이 된다면 본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한다는 이야기는 본능 차원의 패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의미하죠. 본능이 되기 이전까지는 변화된 게 아니죠. 네. 뭐 자신감도 본능이고, 자, 어떤 열정도 본능이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 뭐 공부를 하고 싶은 것, 책을 읽는 것, 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본능 차원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봐야 되죠. 자, 이 본능을 위해서는 14번에 반복을 통해 장기적 보완이 가능하다. 반복하는 모든 것들은 본능이 된다는 거죠. 즉, 반복하는 모든 것들은 패턴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담배를 많이 피면은 담배 꼴초가 되지 않습니까?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겠죠. 나쁜 것도 이렇게 반복하면서 패턴이 되고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중독성, 뭐 본능을 만들어내지만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 것, 뭐 그것도 상담을 하는 것, 뭐 이런 거 많이 반복할수록 이제 이게 다 본능이 되고 패턴이 되죠. 일단 이렇게 본능이 되고 패턴이 돼 버리면 15번에 보다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본능이 되면은 자, 이 본능이 되는 그 패턴을 더 많이 추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편안해진다는 거죠.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춰 있는 게 편안하겠죠. 일단 패턴이 되면 패턴이 된 프로그래밍이 된 대로 더 많은 걸 추구하려고 한다. 좋은 것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하고 나쁜 것도 더 많이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의식적 반응. 이 무의식적 반응에 해당되는 이 패턴 프로그래밍이 부정이냐 긍정이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처음에는 당신의 하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좋은 쪽으로 부리면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드립니다. 근데 당신이 나를 부정적인 쪽으로 부리면 나중에 내가 당신을 파멸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그랬어요. 습관. 그래서 이 습관, 뭐 패턴, 프로그래밍, 뭐 본능, 이거는 뭐 같은 맥락으로 봐야죠. 그게 다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무의식. 그 다음 16번에 하나로 통합될 때 가장 좋다. 자, 무의식적인 그 패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통합이란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정체성하고 행동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상담을 아주 잘해요. 강의도 아주 잘해. 그러면 상담을 아주 잘하면서 마음속에는 나는 아직도 상담 잘 못하는 사람이다. 아직도 강의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은 패턴이 만들어지기 힘들겠죠. 근데 상담을 아주 잘하면서 자,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상담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 패턴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더 강해진다는 거죠. 뭐 강의도 마찬가지죠. 나는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실제 강의를 잘할 때 패턴 프로그래밍은 강해지죠. 근데 여기 제가 이제 발표 불안증을 치료를 많이 해보면은
발표를 참 잘해요 사람들이. 발표를 참 잘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해요. 아직도 저는 발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패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발표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자, 발표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는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스피치 전문가다. 이런 믿음을 만드세요. 그러면 행동은 정체성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무의식 속에 각인이 되면 행동 차원의 변화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시킬 때도 행동 차원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의 변화를 같이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커피 떨어졌네요. 괜찮아요. 정체성과 행동을 통합적으로 변화시켜줄 때 가장 빠른 프로그래밍 패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과 행동 차원의 정체성과 행동. 그렇죠. 행동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같이 이끌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면 상징적이다. 우리 무의식, 잠재의식은 상징이 잘 반응을 합니다. 상징.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도 돌직구보다는 좀 비유적인 표현을 할 때 훨씬 더 무의식에 잘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돌직구나 직설적인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돌직구 직설적인 말은 의식적인 그런 소통이라면은 상징적인 말이나 비유적인 말이나 이 메타포적인 말은 무의식적인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치료를 할 때도 무의식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죽음, 소중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애벌레의 삶을 마감을 해야만 나비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애벌레도 살고 나비도 사는 그런 일은 없죠. 애벌레가 죽음으로써 나비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아, 내 소중한 사람이 신체의 삶은 마감했지만 어쩌면 영적인 삶이 새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기 힘든 분이 있어. 합병인데 자기 이야기하는 걸 막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이런 비유를 하는 거죠. 댐 두 개 수로가 없이 물이 계속 차면 어떻게 될까요? 댐둑이 터져버리겠죠? 그러면 댐둑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 마음도 흘러야 되거든요. 흐르지 않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댐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터져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우라병이 되고 나중에 신체적으로는 당뇨가 되고 고혈압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막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죠. 비유를 하면 훨씬 이제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은 상징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치료 기법 외에 이제 언어적인 화법을 공부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메타포라든지 또는 밀턴 모형이라든지 SOM 화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무의식과 소통하는 화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에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자,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은 애매모호한 그 말을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무의식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무의식은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빈 공간. 그러니까 막연한 말을 하면 막연한 말을 자기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과 잘 소통하려면 구체적인 말보다는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잘 되실 거예요.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막연하죠. 잘 되실 거예요. 어떻게 잘 될 것인지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좋은 일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죠? 던능부자는 거죠. 자, 우리 노래 가사도 보면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뭔지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에 대한 해석은 누가 하죠? 개인별로 하죠. 개인별로. 아, 이게 첫사랑이다 뭐 부부간의 사랑이다, 그죠?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해석이 다 틀리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 무의식은 막연한 말, 추상적인 말을 개인화시켜서 해석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의식과 잘 소통하려면은 추상적인 말, 막연한 말을 또는 포괄적인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노력 최소화의 법칙. 우리 무의식은 노력이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데, 그럼 노력이 적게 드는 게 뭐죠? 과거부터 반복해온 것은 노력이 적게 들죠. 새로운 일은 노력에 노력을 많이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일은 불편하고 반복한 것은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무의식은 반복해온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화하는 게 힘들죠. 이걸 그러니까 뛰어넘게 만들어줘야 되죠. 강한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21일 정도 반복하면 불편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두려움도 자신감으로 바뀌더라는 이야기죠. 자,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편안하고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춰 있는 게 편안하다. 자, 앉아서 일을 많이 한 사무직에 일을 한 사람들은 앉아서 일하는 게 편안하지만, 자, 영업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영업하는 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뭐 강의를 많이 한 사람 강의를 하는 게 편안하고 뭐 그런 원리죠. 자, 무의식은 그렇게 노력 최소화의 법칙을 갖고 있다. 20번의 마지막 이제 부정문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부정문. 이른바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는데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본다는 이야기죠. 자,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많이 긴장을 한다는 거죠. 이제 뭐뭐 하지 말아야지만 다른 말로 뭐뭐 해야지와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지 말아야지에 많이 집착돼 있죠.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